배순대 선장과 동해어의 세계일주 항해 연구를 주제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성준 교수님은 원년님께 부르친 배순대 선장님의 세계일주 항쟁을 역사적으로 복원해 주셨습니다. 김성준 교수님의 발표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해양대학교의 김성준 교수입니다. 배순태 회장님하고는 개인적으로도 인연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제가 해양대학교 박물관에 근무하고 있을 때 우리 배순태 회장님께서 학교에 약 70억 상당의 이제 임야를 기증하시면서 저도 그 후속 조치로 배순태 회장님 북창동 빌딩도 열심히 드나들고 또 영종도에 있는 과수원에도 열심히 드나들면서 선장님의 선장 면허증이랑 또 선장 임명 사령증 또 오늘 제가 주요하게 연구 자료로 활용했던 부산 강 입출항 확인서 이런 문서들을 인천 해양박물관이 생기기 전에 먼저 입수해서 지금 우리 해양대학 박물관에 지금 잘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 우리 배 회장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2대 배 회장님이시죠? 우리 배동 회장님께서 오셔서 아버님 탄생 100주년이라 세계 일주를 하셨다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게 없어가지고 늘 좀 껄끄름했다. 한번 이 항로를 추적해서 확인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시작할 때는 이번 기회에 또 영국도 다녀오셨다는 신문 기사도 있었고 또 뉴캐슬이라든지 밴쿠버 이런데 제가 미국은 연구년을 다녀와서 동부 쪽은 쫙 뉴욕 보스턴까지 다 자동차로 여행을 했는데 서부를 제가 못 가봐서 이번에 영국에 가지고 LA하고 샌프란시스코하고 한번 구경하러 가야 되겠다 하던 참에 이 인터넷 세상에서 모든 자료들이 그냥 무더기로 나와서 그냥 집안에서 편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순서는 배순태 회장님의 이 동해호 세계일주항에는 맨 뒤에 첨부해드린 항로도 하나를 사실 완성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것만 발표드리면 금방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우리 역사가들은 그 시대의 상황과 또 그 사람 인물이 어떻게 그 시대와 조응했는지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었는지를 추적하기 때문에 잠깐 배순태 선장님의 선장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또 동해호라는 배가 한국 해운사에서 세계 일주를 하게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으로서 1950년대 우리나라 외항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에 동해호 세계 일주 항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여러 청중들께서는 세 번째가 궁금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의 메인 테마니까요. 그렇지만 실제로 발표 시간은 1번, 2번이 더 길 거고요. 3번은 아마 간략하게 그림 보여드리고 아마 짧게 끝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순태 선장님은 1925년 2월에 태어나셨으니까 올해 딱 100주년이 되십니다. 창원에서 출생을 하셨고요. 41년도에 이제 초등학교, 소학교를 졸업하시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해고록에 따르면 고등해원양성소 23기 입학을 알리는 모집하는 신문 공고를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신문 기사가 아마 배순태 선장님께서 보셨던 신문 기사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문 기사 나온 게 요것밖에 제가 없었으니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워낙 DB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그 황성신문부터 이 식민지 때 나온 모든 신문이 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의해서 다 DB로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선대 아버님들이나 누가 혹시 신문에 날만한 기사가 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한국
신문 DB 이렇게 네이버에 치셔서 들어가시면 다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보시는 요 신문 기사를 보시고 이제 응모를 하셔서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40명, 항해 기관 40명 정도 입학을 하게 되는데 41년이니까 이제 뭐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던 시기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원래는 입학하셨던 이 학교는 뭐 3년, 좌학을 3년, 실습을 3년 이렇게 계획으로 6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이제 초등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입학해서 6년을 수료하면 이제 전문학교 졸업장을 주고 3년만 좌학만 수학을 하면 고등학교 입학 자격을 주는 이제 이런 학교 체제였는데 태평양 전쟁기에는 실습을 이제 대폭 축소해서 졸업하자마자 이제 뭐 바로 입대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좀 짧게 됐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원래는 45년 8월 30일 날 하게 돼 있었습니다. 8월 30일 날. 여기 보시면 3년 좌학을 했잖아요. 44년까지. 그 다음에 45년 2월부터 8월 30일까지는 실습, 선박에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일본 요코스카에 가서 이제 실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8개월은 항해사 실습을 했고 6개월은 이제 군인으로서 해병단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해병단들하고 같이. 해병단이라는 건 뭐 군대는 아니고 우리로 얘기하면 신병, 일본 해군의 신병 훈련소가 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수료를 마치고 전쟁에 투입되기 보름 전에 이제 일본이 항복선언을 하게 돼서 뭐 수료 아닌 수료처럼 개인 자격으로 이제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진해에서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바로 김천호에 이제 항해사로 승선을 하게 됩니다. 해방 후에는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외항선이 세 척이 있었습니다. 세 척. 부산호가 인천항에 여기에 수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에 김천호, 일본에서 한국으로 비료를 싣고 갔다가 한국에 압류가 됩니다. 왜냐하면 식민지 시기에 일본에 소속된 모든 선박들은 미군정 재산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김천호가 우리 식민지 시기에 있었던 조선호 선배였기 때문에 바로 억류가 돼서 한국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NYK, 즉 일본 우선의 선박으로 이카우마루가 해방 당시에 한국 수역에 있어서 억류가 돼서 1945년 해방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외항선은 딱 세 척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망사로 승선을 하시고 그 뒤에 46년 6월부터 48년 초 사이에 약 2년 반 사이에 한국 수역의 외항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척밖에 없기 때문에 석탄이라든지 밀이라든지 비료를 운송할 선박이 너무 부족해서 미국이 한국에 대여 선박을 대여하게 됩니다. 한 40여 척 정도를 대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들어온 선박 중에 이제 볼틱형 선박에 승선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몇 년을 했는지 아마 오래 하셨을 것 같아요. 이때는 뭐 아까 보이는 것처럼 10개월 승선한다, 4개월 승선한다 이런 개념이 없이 배만 뭐 태워주면 그때는 이제 어쨌든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아마 46년부터 뭐 아마 1, 2년 정도는 김천호에 장기 승선하신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볼틱형 선박에 잠시 뭐 한두 항차 하시고 한 뭐 6개월 이내에 승선을 하시고 기회가 나서 부산 수산대학에 조교수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뭐 이때도 이제 이재송 선장이 이제 같이 볼틱형 선박에 타고 있었는데 그분이 수산대학에 강사로 나가시면서 자기 후임으로 추천을 하셨다라고 지금 그 회고록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년부터 51년 사이에 뭐 6개월을 조금 겹쳐서 그리고 이제 요 기간에 일부 이제 해군 사관학교에 출강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상공부에 불법 어업 단속을 하는 수산국의 기정으로 약 6개월 정도 근무하시다가
왜냐하면 여기서 가르쳤던 제자들이 결국 어선을 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단속하는 일을 하게 되니까 이것이 좀 마음에 아프셨던가 봐요. 회고록에도 이게 너무 그 불법 어로하거나 밀수하거나 이런 거 제자들이 단속하는데 계속 이제 자기 교수라고 찾아와서 부탁도 하고 빼달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 게 이제 맞지 않아서 오래 있지는 않았다. 그래서 마침 미지노라는 선박의 선장으로 이제 스카우트 돼서 한일간 항로에 다니는 미지노의 선장을 또 올해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도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신문 DB를 추적해 보면 미진상해에서 그 선박에서 일본에서 밀수하다가 부사장도 잡히고 전무도 잡히고 뭐 창고를 급습했더니 밀수품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다 이런 기사들이 한 서너 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타고 있는 배에서 그런 선원들이 밀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성경에 맞지 않으셔서 이것도 금세 그만뒀다. 그리고 이제 결혼은 이제 수산대학에 교수로 계실 때 이제 하시고 이제 52년도에 전쟁 중에 나왔던 우리나라의 스크랩 고철들이죠. 고철, 폭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미국으로 수출한 최초의 태평양로에 취항하는 고려호의 사망사로 승선을 하게 됩니다. 이건 고려호는 극동해운 소속의 배인데 그러니까 민간해운 소속의 배죠. 근데 태평양을 한국 해기사 중에 태평양을 횡단한 해기사가 없었던 거예요. 박옥규 제독밖에. 근데 박옥규 제독은 당시 해군 중령으로서 현역 해군 장교였어요. 지금 전쟁 중에. 근데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극동해운에 지금 성함을 까먹었는데 우리 옥포조선소도 만들고 하셨던 누구시죠? 남궁년. 네, 남궁년. 나중에 이제 대한항공사 사장도 하시고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특별히 이제 청원을 하고 부탁을 해서 전쟁 중인데 현역 해군 장교 4사람을 착출해서 고려호의 상선에 태우게 됩니다. 안전하게 갔다 와라. 그래서 한항 차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복귀하고 거기에 사망사로 승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고록에 보면 그 박옥규 제독이라는 분이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선장을 자격을 따신 분이에요. 조선 총독부 해원 양송소를 나오신 분인데 사기로 졸업하셨으니까 19년부터 23년에 입학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선장 자격을 따신 분인데 그분한테 구두발로 여러 번 조인트를 맞았다. 이제 그 정도 얘기를 회고록에 적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때 배순태 선장님도 태평양을 횡단한 이제 최초의 항해사, 삼등 항해사로서 이제 근데 워낙 박옥규 제독이 이름이 너무 거명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로 이름이 기록되지 잘 않습니다만 그 뒤에 이게 이제 여기 아마 잘 찾아보시면 배순태 선장님 보이시죠? 여기는 이제 포틀랜드에 입항한 사진이고요. 요건 이제 샌프란시스코 거기에 있는 스타크턴에 이제 입항한 사진입니다. 이건 수출해서 양하러 간 거고 요거는 이제 선적하러 간 사진입니다. 여기 지금 저는 다 보이는데 여기 키 크신 분 아니실 것 같은데 키가 워낙 크시니까 아마 어디서도 눈에 띄시거든요. 자, 그래서 53년도에 고려법을 내리셔서 바로 이 갑종 선장 자격을 취득합니다. 갑종 선장이라는 건 지금으로 하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1급이지만 이때 당시는 등급이 12등급으로 있었습니다. 갑종 선장, 또 을종 선장 1급, 2급, 또 그 다음에 병종, 그 다음에 어선에서도 또 그렇게 있어가지고 12 자격이 있었는데 해기사 중에서는 최고위 직급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통틀어 봐도 갑종 선장은 아마 5명이 안 됐을 겁니다. 5명이 안 됐을 텐데 그래서 그렇게 적었기 때문에 배순태 선장님이 5년 6개월을 탈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아마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선장면허를 따니까 그냥 바로 당시에 50년에 출범한 대한항공사 이때는 대한항공사가 한 30척 정도의 외항선을 운항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선장으로 취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박 사령증을 보면 11월 7일자예요. 근데 동해호가 부산항에서 출항한 건 11월 11일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11월 7일 날 임명과 동시에 그냥 동해호 선장으로 바로 발령을 해서
뭐 인수인계 받고, 왜냐하면 그 이전 선장님이 또 계셨기 때문에 바로 승선해서 출항, 뭐 정신없이 출항한 거죠. 1950년대 상황을 보시면 해방 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식민지에 있었던 조선우선, 그 다음에 조선우선의 자회사로서 연안해운회사를 만든 조선기선, 뭐 동양기선, 부천 면영통조, 아마 여기 인천에 계시니까 이 부천면이 지금 뭐 여기 인천, 광화 여기까지 다 포함했는데 요 가까운 도서들 왔다 갔다 하려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거 혹시 연락처나 알고 계신 분 누가 있으시면 한번 여기 인천해양박물관 관장님이 한번 요거 추적해 봐 주십시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자료들이 다 남아 있을 겁니다. 그 경영 자료, 선봉량 이런 것들이 남아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남일운수. 요 조선기선은 현재 남성해운의 이제 모태가 됩니다. 이것을 남성해운 현 김영치 회장의 할아버지가 김성문 씨가 이거를 이제 위탁 경영자로 선박만, 다른 자산은 아니고 선박만 인수해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남성해운의 이제 모태처럼 이제 됩니다. 법적으로는 남성해운이라는 건 53년도에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이건 말씀드린 거니까 뭐 45년부터 50년 사이에 이제 일본으로부터, 원래는 요 부산호는 인천에 있었고 이천호도 그 일본 우선 선박이었지만 한반도 수역에 있어서 바로 그대로 억류가 돼서 우리가 몰수를 했고, 김천호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화물을 싣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잡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와 미군정이 협력을 해서 조선 우선 선박들 일진호, 청광호, 앵도, 평안호 이렇게 돌려받고, 또 식민지 정부가 총독부가 갖고 있었던 작은 선박 해운호, 금강호, 무등산호를 또 우리가 돌려받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해운 항만청장을 하셨던 해운이라는 책을 쓰신 거기에 보면 우리가 돌려달라고 일본 측에 얘기했던 건 50여 척이 넘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받은 건 사실 극히 일부밖에 안 된 셈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외항선이 부족하고, 그래서 46년 6월부터 48년 4월 사이에 미국이 대여 선박 브레티스 쉽이라고 해서 48척 4만여 톤을 주게 됩니다. 최초로 이제 앵도가 홍콩에 우리나라 한천, 김, 우묵 이런 걸 이제 수출한 게 이게 이제 최초의 우리나라 수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영주 씨가 조선우선을 위탁 경영 관리하면서 이제 근해상선을 이제 창립하고, 이게 어쨌든 해방 후에 최초로 설립된 민간 해운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년도에 정부 수립에 되면서 미군이 이제 그레티스 선박 중에 일부인 33척을 한국의 정부에 이양하게 됩니다. 근데 한국 정부에 줬으니까 정부가 이 조선우선에 그 배를 넘겨준 게 아니라 교통부가 직접 관리 운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통부 운영선박, 그래서 부영선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년간 48년 8월부터 그 다음해까지 1년간 요 선박들을 운항해 보니까 적자가 5억 원이 났습니다. 5억 원. 5억 원이면 지금으로 하면 아마 수백억 원이 될 겁니다. 단순 환산치로 하면. 그래서 각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가 이게 너무 재정 적자가 심하니까 야 이거 조선우선하고 합쳐갖고 하나로 하자. 그러면은 정부 그 적자분을 여기에 떠넘길 수 있지 않냐. 조선우선은 지금 흑자를 내고 있었거든요. 배 뭐 4척, 5척 정도밖에 운항을 안 하니까. 그래서 합해서 조선우선 6척, 부영선박 21척 합해서 대한해운공사, 대한민국 정부 최초로 부영 회사를 처음으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물론 그 며칠 사이에 대한조선공사도 만들기도 합니다. 대한조선공사는 한진중공업에 이제 전시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보인 것처럼 미국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줬고요, 대만에도 줬고요, 필리핀에도 줬고요, 홍콩에도 줬습니다. 우리만 받은 게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여러 나라들 다 줬습니다. 근데
배들이 좋은 배를 줬을 리가 없잖아요. 전쟁에 사용하려고 급하게 만들었던 전표선들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해운공사도 이게 안 되겠다. 앞으로 전쟁 이후에 복구를 위해서 미국이랑 이런 데서 비료라든지 곡물이라든지 그 원자재들을 많이 줄 텐데 우리 현재 갖고 있는 선박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정부의 애걸복걸해서 당시 없는 살림에 정부가 갖고 있었던 600만 달러. 지금 우리나라가 뭐 한 4천억 달러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600만 달러가 아마 정부 예산의 거의 아마 10% 이상 상당히 많은 금액이었을 겁니다. 그 중에 선걸로 6척의 중고선들을 도입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해호가 되겠습니다. 약 10,000톤 정도로 여기 보시면 제일 크죠. 데드웨이트로는 지금 가장 큰 선박입니다. 데드웨이트로는. 뭐 여기 부산호가 있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부산호가 중간에 침몰합니다. 그래서 새 이름으로 부산호를 만든 거여서 앞에서 얘기한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동해호를 이제 사가지고 오게 되는데 동해호의 전시를 보면 42년도 포틀랜드 오레곤 조선소에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리버티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필립 리빙스턴호입니다. 근데 이 재밌는 건 필립 리빙스턴호는 첫 취항하고 나서 세계를 일주합니다. 이게 신문 기사에 났어요. 왜냐하면 오레곤에 이제 동해호가 들어가니까 그 서베이어 곡물을 실러 갔는데 곡물 서베이어가 와서 보니까 자기가 탔던 배인 거야. 그래서 신문 기자가 와서 상세하게 취재를 해서 내가 900 처음 타고 인수해가지고 사망사 때 여기 이렇게 다녀서 세계 일주했던 배야 라고 이제 신문 기사에 상세히 보도를 해서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 이제 직전에 노르웨이 정부에 잠시 빌려줬다가 결국 노르웨이에 매각돼서 이렇게 3번 바뀌었다가 동해호로 이름이 개칭되기 직전에는 틴트라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에는 다 틴트라호, 전선명이 틴트라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만 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 남해호, 동해호 다 같은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뉴 올리언즈에 있는 배를 안충순 선장, 뭐 여기도 1900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앞선 선대 그 선장님이 뉴 올리언즈에서 인수해서 파나마 지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보리를 싣고 부산 일부두에 와서 명명식을 합니다. 이때는 53년이니까 아직 전쟁 종전 전이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여기 있었고 대한해운공사도 본부가 여기 있었고 해서 일부두에서 도착하자마자 명명식을 여기서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바로 마산으로 가거든요. 마산에서 이제 대맥을 이제 하역하기로 예정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대대적으로 명명식은 마산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명식을 2번 한 선박이 바로 또 동해호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페스테 선장님이 타기 전에 안충승 선장님이 계실 때 53년 6월에 밴쿠버에 입항한 것을 거기 그 카메라 찍는 사람이 찍어서 2컷을 이제 신문에 게재했던 내용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컷, 여기에서 한 컷 해서 아주 이쁘게 잘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패고록에 따르면 뭐 부산인가 어디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때 당시 부산이나 인천이나 거기에는 이런 사이버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리가 없고요. 근데 가장 많이 들어갔었던 포틀랜드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장을 찍었습니다. 여러 장을 여기서도 찍고 요 앞에서도 그 페스테 선장님 찍기도 하고 그래서 칼라로 남아 있는 그래서 이 원본은 우리 해양대학이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려면 카피라이트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용해 드립니다. 무료로. 자, 그래서 지금 처음에 그 의뢰를 받았을 때 저는 제가 이 제목이 뭐 따로 제목은 없는데 부산항 입출항 확인서라고 그냥 제가 다 제를 붙였습니다. 1961년 5월에 어쩐 일인지 베스테 선장님은 이때 도선사로서 한참 돈 잘 벌고 있을 때예요. 왜냐하면 59년에 개업을 하셨으니까. 근데 대한해운공사에 요청해서 나 부산항 몇 번 입출항했는지 확인해줘 하는 요 서류를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 제출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원본을 본인이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들켜가지고 저한테 이제 주시게 된 건데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저한테는 요 세 장만 있었어요. 저한테는 요게 이제 요거의 두 번째 장이고 원래 세 번째 장이 있고 마지막 장이 있는데 요 마지막 요 세 번째 네 장 중에 세 번째 장이 유실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걸 스테플러로 찍어놨었으면 오히려 좋았을 텐데 이렇게 클립으로 보관을 하시면서 어디다 이렇게 보고 하시면서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여 본문에 보면 부산항에서 17번 입항하고 출항을 했다. 그러니까 총 34번을 들락날락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입항 출항 이거 쫙 세보니까 5번 반밖에 확인이 안 됐습니다. 5번 반. 그러니까 11번만 입항 출항 요것만 나왔죠. 그래서 저는 이것만 믿고 쉽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누락이 돼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찾은 게 이런 명함 같은 거 없느냐 했더니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니가따라든지 뭐 여러 항구 드나들면서 대리점도 왔을 거고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쉬운 것은 받은 날짜나 이런 것을 안 적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도 누구한테 명함 받으면 받은 날짜를 꼭 적어놓거든요. 그래야지 언제 어디서 만났다라는 게 이제 기억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요건 코펜하겐 달력입니다. 근데 요 그림이 좋아서 그런지 59년 1월달 달력만 요 딱 남아 있어요. 요거는 뭐 그 뒤에 누가 손댄 건 아니라고 하니까 아마 요 시기 어딘가에 이게 이제 하선하기 3개월 전이거든요. 이때가 한 5년째 타고 있을 때예요. 5년째.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집에 가족들 보고 싶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이 날짜를 우리 군대 제대 날짜 세알이들 이렇게 한 흔적이 보이죠. 아, 그럼 코펜하겐에도 59년 1월에는 들어갔겠다. 이런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런던에 그 뮤지컬을 보러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뒤져도 뮤지컬 런던에 입항한 기록은 찾지 못했고 아마 이것은 노스 쉴드에 실러 갔을 때 런던에 여행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뉴욕의 여기 스미소니안 박물관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러면 뉴욕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추적해 본 결과 뉴욕에 입항 사실은 없었습니다. 지금 뉴스페이퍼닷컴에 미국에서 출판되는 신문 약 200여 종이 다 DB가 돼 있거든요. 아무리 찾아도 뉴욕에서 동해오가 입출항했다는 기록은 찾지 못한 걸로 봐서는 뉴욕에는 보스턴에 들어갔을 때 보스턴에서 4시간 정도 거리거든요. 버스로. 그래서 아마 그때 차려입고 뉴욕을 봐야지 하고 이렇게 가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분은 주 호주 영사이신 김은 대사입니다. 김은 영사시고 여기 이제 벨트 선장님인데 요것만 보면 뭐 영사가 동해오가 멜버른 시드니 들어왔다고 이제 방문한 걸로 보실 수 있는데 아마 사고가 없었으면 사고라기보다는 여기에서 민지가 고장나서 이게 하역 인부들이 하역을 못하겠다고 수리비를 청구해 왔습니다. $500. 근데 벨트 선장님이 거부해 사인하기로. 왜 $500면 크잖아요. 그때 당시 선장 월급이 4, 5년 되니까 64년도에 김수금 선장님이 해외 선박 승선했을 때 선장 월급이 $200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500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나 사인 못한다. 이거 회사에 너무 큰 손해를 끼치니까. 그래서 하역 인부들이 하역 거부를 합니다. 하역 거부. 그러니까 이 짐을 양아를 해야 되는데 양아를 못하니까 영사님이 찾아가서 이거 해야 된다. 여기 법규에 따르면 여기 법규에 따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방선하고 잘 해결되고 기념사진으로 찍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쭉 보시면 이게 이제 한 장으로 여러분들 교재 여기 자료집에는 한 장으로 돼 있어서 쉽게 더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노란 걸로 표시된 것을 제외하면은 다 신문 기사나 문서를 통해서 확인된 겁니다. 확인된 거.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우리 배동진 회장님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인도를 갔다 온 건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인도에서 갔다 왔다고 해서 거기 배 방문해서 그랬던 것도 기억나는데 요거는 확인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노르웨이 여기
성급 검사를 받기 위해서 한 2달 정도 정비를 한 거면 이것도 확인이 안 되는데 전후 좌우로 다 확인해 보면 이 시기에 노르웨이 성급 검사를 완료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의 아테네를 들어가서 사진을 찍은 게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도 이 피레우스 들어간 일정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저 뒤에 항로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수에즈를 통과하고 나서 이제 일본에서 필리핀에서 코프라를 싣고 수에즈 통과하고 이걸 안 갔으면 세계일주가 안 됐거든요. 이게 이제 마지막 항차거든요. 여기 마지막 항차. 그래서 스톡홀름에서 코프라를 양화할 때 수에즈 지나면서 기름도 다시 싣고 선식도 싣고 뭐 페인트라든지 이런 것도 싣기 위해서 여기서 들렸을 수도 있고 여기서 들렸을 수도 있는데 제 판단으로는 항로상 여기서부터 스톡홀름 가는데 여기가 제일 길거든요. 여기 중간에 어딘가에서 보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렸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처음 인수받아서 배를 11월에 타서 한 세항차는 요 짧거든요. 한 달 이내입니다. 왔다 갔다. 그래서 아마 일본에서 비료를 선적한 거. 요거는 이제 신문 기사로 확인된 겁니다. 비료나 이런 걸 선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4개월 정도 여기가 되는데 여기서는 인도 뭄바이에 가서 소금을 선적했다. 이때 무슨 4개월이나 걸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이때는 하역 장비가 붙는 하역 장비가 아니라 아주머니들이 거기에다가 일고 이렇게 만톤을 실어 부었습니다. 만톤을. 그래서 하루에 많이 실어봐야 뭐 500톤에서 비가 안 오면 800톤. 최대한 많이 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비 오고 뭐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실제로 약 선적하는 데만 뭐 20일 한 달 넘게 걸렸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곡물을 미국의 원조 물자인 곡물 선적하는 것이 이제 많이 나오고요. 여기 이제 목재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닐라에서 이 코프라는 야자를 짓이겨서 우리 로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원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밌게 이제 호놀룰루 신문에 하루 아침에 입항했다가 저녁에 출항한 기사를 확인해서 가다가 호놀룰루에서 보급을 받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콜롬비아 보나벤투라에서 하고 파나마, 뉴올리언즈, 또 파나마로 해서 롱비치로 해서 또 샌프란시스코의 쿠스베이, 그다음에 멜버른, 시드니 쭉 가서 목재를 하역을 하고 아까 얘기한 시드니에서 윈치 수리를 거부해서 아까 김은 영사가 와 문제, 그다음에 뉴캐슬과 시드니, 멜버른 여기는 다시 또 선적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양화를 하고 여기는 또 선적을 해서 마닐라에서 풀어주고 거기서 또 선적을 해서 일본에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사카에서 재미있는 것은 오사카에 한 번 항차를 갔다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부산일보의 신문 보면 오사카에서 좌파 200톤 싣고 동해오가 왔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뭐 정비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밴쿠버 쭉 돌아서 다시 철도 차량 우리가 타고 다니는 철도 차량을 포트랜드에 싣고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는 뭐 인천에도 곡물 선적하고 와서 실었고 풀었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또 스탁던 사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한번 사고가 납니다. 사고라기보다는 세터네이를 통해서 고베에 갈 계획이었는데 짙은 안개로 배가 이제 좌초를 합니다. 이때는 뭐 그 레이더나 뭐 이런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 뭐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리를 하고 다시 이때는 이제 홍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확인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홍콩에 들어갔거든요. 여기에 뭔가를 지금 여기는 뭔가를 싣고 가기는 않잖아요. 우리가 홍콩에는 거기 수출할 화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포틀랜드 갔다가 또 아스토리아, 케네, 뭐 롱비우. 그 다음에 이제 요 15항차체는 한국인 유학생 2명이 동해오에 몰래 타고 가다가 배에서 걸립니다. 그래서 선장 입장에서는 이거 내려주려고 하코다에 내려줬는데 일본 사람들이 인수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왜 미량자고 받아서 또 골치 아프게 돌려주냐 안 한다. 그래서 결국은 샌프란시스코, LA까지 가서 스타크턴에서 미량자 2명. 이거 다 공부하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하러 가려고 하는 사람.
그 배편이나 항공편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숨어들어서 가려고 했고, 근데 이제 스타크턴에서 이 검사원 한 사람이 해치 화물창으로 내려가다가 떨어져서 반신불수가 돼서 나중에 재판에서 50만 불을 물어줘야 됩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죠. 50만 불이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강차가 이제 수에즈로 해서 유럽 항로, 이렇게 해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와 같은 함정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베 오사카 중심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닐라에서 호놀룰루, 부에노루크 이렇게 가서 로테르담으로 가서 로테르담에서 보스턴으로 와서 목재를 싣고 이렇게 와서 여기서 싣고 멜버른, 시드니, 뉴캐슬, 시드니, 멜버른 출항해서 마닐라 갔다가 일본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처음에 요 세항차하고 바로 뭄바이 가서 소금을 선적하고 일본으로 오고, 그리고 마지막 항차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수에즈를 통해서 아마 피레우스를 이렇게 들르고 아니면 바로 갔을 수도 있는데 이 항로상 싱가포르에서 보급을 했을 수도 있고 여기서도 보급을 할 수 있는데 피레우스 들어간 건 확실하게 있거든요. 근데 싱가포르에도 입항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올 때나 갈 때,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스톡홀름, 그다음에 코펜하겐, 쉴즈, 비컨헤드 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1959년 4월 4일에 하선을 해서 6월 달에 도선사 개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우리 배동진 회장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대권왕의 한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늘 말씀하셨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해본 결과 회고록에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건 시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면 시도했다.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태평양 항로에서 대권 항로를 시도했다. 근데 제가 해보면 고베에서 여기 LA까지 기준으로 대권 항로로 가면 4,700마일입니다. 근데 항정선 항로로 가면 5,000마일입니다. 그럼 이제 300마일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300마일이면 동해오가 10노트 정도 공선해 놨으니까 하루하고 4분의 1, 그러니까 1일 2.251이 단축됩니다. 300마일이면. 근데 이제 이렇게 여기는 지금 부산항이 35도입니다. 위도. 부산항이 35도선이에요. 위도.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고위도가 아니기 때문에 거리상 300마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날씨가 안 좋아서 스피드가 10나트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올 때는 여기서 이렇게 베링해를 지나서 알루산 열도로 오게 되면은 상당히 단축이 됩니다. 5일 정도. 우리 배 타신 분들은 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시도를 아마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날씨가 안 좋으니까, 공선으로 날씨 안 좋은데 가는 게 위험하니까 아마 시도하셨다가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몰라서 저는 일단 이렇게 정선으로만 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우리 저희 딸이 그린 건데 이제 카피라이트는 제가 했습니다만 사용하실 때 연락만 주시면 언제든지 사용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발표가 조금 길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